당신,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지? 마트 계산대 앞 중년 남자가 38살 계산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점장도 주변 사람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73살의 시어머니.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던 노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10살짜리 손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죄인이야?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할머니의 정체는 전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그리고 무릎을 꿇린 그 남자는 20년 전 이 할머니가 끝까지 기소하지 못하고 덮어야 했던 비리 가문의 사위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보복이었습니다. 법은 늙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지하철역에서 버스로 2정거장을 더 들어가야 닿는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1993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외벽의 회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복도 바닥 타일은 몇 개가 깨진 채로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직도 버튼을 2번 눌러야 움직이고 층간 소음은 윗집이 기침만 해도 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낡고 오래된 건물 안에서 매일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집이 있습니다. 304호 한정숙의 집입니다. 새벽 5시가 채 되기도 전입니다. 한정숙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움직입니다.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켜고 세수를 마친 뒤 부엌으로 향합니다. 이 순서는 30여 년째 단 하루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검사 시절에도 남편을 잃은 날, 다음 날 아침에도 정년을 마치고 짐을 싸던 날에도 몸에 새겨진 루틴이란 어떤 감정도 비집고 들어올 틈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한정숙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이 루틴을 놓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보리를 한 움큼 넣습니다. 커피는 30년 전에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선 안 되는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은퇴한 지금도 커피 대신 보리차를 끓이는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직업을 잃어도 몸의 기억은 잃지 않는 법입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화면에는 아침 뉴스 앵커가 단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 내 고객 갑질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신고조차 어렵다고 호소하는데요. 업체 측은 고객 우선 원칙을 내세우며 직원 보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정숙은 보리차를 저으면서 텔레비전을 바라봅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세상은 변한 것 같아도 사람은 안 변하지. 그 말에는 분노도 놀라움도 없습니다. 50년 가까이 법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감. 담담하지만 그 안에 수십 년의 피로가 녹아있는 목소리입니다. 잠시 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조심스럽고 빠른 발걸음. 한정숙은 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압니다. 며느리 김서연입니다. 서연은 아직 눈이 덜 깬 얼굴이지만 유니폼은 이미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남색 조끼에 흰 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가슴에 붙은 명찰에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대형마트 계산원 유니폼입니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 어젯밤에 미리 싸둔 도시락통을 꺼냅니다.
쉬는 시간이 짧아 밥 먹으러 나갈 여유가 없다고 언젠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찍 가는구나. 한정숙이 찻잔을 들며 말합니다. 다정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톤입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네, 어머니. 요즘 고객들이 좀 예민해서요. 조금 일찍 가서 준비해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서연은 억지로 꾸민 웃음이 아닙니다. 그냥 굳어버린 웃음입니다. 웃어야 한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서 만들어내는 표정. 보육원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눈치를 익혔고 사회에 나와서는 을의 자리에서 버티며 그 표정을 더 단단하게 다져온 사람의 얼굴입니다. 한정숙은 그 웃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래 봐온 얼굴이니까요. 그때 작은 방문이 열립니다. 박은서, 10살. 잠옷바람으로 눈을 비비며 나온 아이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엄마를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듯 묻습니다. 엄마, 오늘도 혼날 거야? 부엌 안의 공기가 잠깐 멎습니다. 서연은 재빠르게 웃으며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무슨 소리야? 혼나긴 왜 혼나? 저번에도 울면서 왔잖아. 눈이 빨개가지고. 그건 그냥 눈이 피로해서 그런 거야. 은서는 납득하지 못한 눈빛이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는 우유를 따라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한정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뜨겁습니다. 혼난다니 무슨 말이지? 그 물음이 조용히 그러나 쉽게 사라지지 않고 가슴 한쪽에 걸립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아들 박지훈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야 겨우 나오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한때는 직원 20명이 넘는 스타트업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기술 창업 붐이 일던 시절, 지우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홀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숨을 쉬는 것이 싫다고 했고, 어머니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을 덮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한정숙이라는 이름은 법조계에서 작은 이름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투자가 끊겼고 공동 창업자는 먼저 떠났고 남은 건 빚과 무너진 자존심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우는 점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실패를 마주하는 방식이 극단적이라는 것을 한정숙은 압니다. 검사 시절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한정숙은 찻잔을 들고 창가로 갑니다. 바깥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고 골목 어귀에 첫 버스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30년 가까이 법정에 섰습니다. 대기업에 숨겨진 비자금을 파헤쳤고 이름 있는 정치인을 기소했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수사 외압에 항의하다 싸늘하게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어머니 없는 빈자리에서 혼자 자라 혼자 부딪혔습니다. 정의를 지켰지만 가족은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 지금도 가슴 어딘가에 납처럼 박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킨 건가?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조금씩 밀려듭니다. 보리차 한 모금. 따뜻합니다. 그러나 가슴 안은 오랫동안 따뜻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집에는 말하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서로를 더 다치게 하지 않으려 모두가 조금씩 참고 조금씩 모른 척하고 조금씩 덮어두는 무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바닥 어딘가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한정숙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오늘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한정숙은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냉장고에 두부가 떨어졌고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애호박도 하나 사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동네 재래시장을 갔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발이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일한다는 대형마트. 버스로 2정거장이면 닿는 곳입니다. 한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까우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가 더 편하니까. 하지만 사람의 발이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침에 은서가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아직 머릿속 어딘가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오늘도 혼날 거야? 마트 안은 오전 시간대임에도 꽤 붐볐습니다. 카트를 끄는 주부들,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 할인 코너 앞에 모여 선 사람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상품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어디선가 경쾌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옵니다. 한정숙은 채소 코너를 지나 두부를 집어들고 애호박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산대는 여러 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정숙의 눈이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 넓은 공간이 아니었고 남색 조끼가 눈에 익었으니까요. 서연은 3번째 줄 계산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바코드를 찍던 손이 그대로 굳어버린 채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시계가 번쩍이는 손목, 턱을 살짝 치켜들고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에는 이 공간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오세진. 나중에야 알게 된 이름이지만 한정숙은 그 순간 그 남자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분명히 할인 쿠폰 적용하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해당 쿠폰은 오늘 날짜로 기간이 만료돼서요. 확인해 보시면. 만료? 내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멀쩡했어.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고객님. 앱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만료일이. 닥쳐. 짧고 차갑게 내뱉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배경음악만 혼자 경쾌하게 흘렀습니다. 한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부가 든 장바구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세진은 주위를 한번 훑더니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책임자 불러. 잠시 후 점장 윤미경이 달려왔습니다. 45살. 흰 셔츠에 정장 바지, 이름표를 단 단정한 차림입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이미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무마해야 한다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처리? 처리가 문제가 아니잖아. 저 직원이 나한테 말대꾸를 했어. 고객한테 거짓말했다고. 김서연 씨, 고객님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세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서늘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겠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지. 윤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세진이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어.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정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윤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의 지침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고객 우선, 민원 최소화. 계약직 직원 한 명의 자존심보다 VIP 고객 한 명의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는 꺼내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불문율. 서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남색 조끼를 입은 38살의 여자가 차가운 마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정숙은 그 장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정숙의 옆에 어느새 다가와 서 있던 이말순이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래도 되는 거야. 사람한테 저래도 되는 거냐고. 76살의 은퇴교사. 이 마트의 오랜 단골이고 한정숙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입니다.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한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엄마를 보러 왔던 것인지 아니면 오늘따라 일찍 파했던 것인지 교복 가방을 맨 채 계산대 옆에 멈춰 선 10살짜리 아이가 무릎 꿇은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은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죄인이야? 한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법정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려 버텼던 그 단단한 무언가가 손녀의 그 한마디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한정숙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똑바로 오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정숙은 오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조용한 것과 차가운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법정에서 피의자를 마주하던 눈. 거짓말을 꿰뚫고 권력을 들여다보고 어떤 압박에도 시선을 내리깔지 않던 눈이었습니다. 오세진은 그 눈빛을 느꼈는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 여자 하나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우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정숙은 오세진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고 있는 서연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리고 서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한정숙은 서연을 일으킨 뒤 은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야, 엄마 손잡고 저기 앉아서 기다려. 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쥐고 계산대 옆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한정숙이 오세진을 마주보았습니다. 오세진은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점장 윤미경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사태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고객과 직원 사이의 문제입니다. 가족이신 것 같은데 자리를 좀. 윤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정숙은 윤미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윤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 지금 CCTV에 찍히고 있죠? 한정숙이 천장 쪽을 향해 물었습니다. 윤미경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 보관됩니까? 네, 한 달간 보관됩니다. 좋습니다. 한정숙은 더 이상 오세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세진이 뭔가 한마디 더 내뱉으려 입을 여는 순간
한정숙은 이미 등을 돌리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안실 방향으로. 오세진은 허탈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시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보안실 문 앞에 젊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최도현, 29살. 경찰 시험을 준비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마트 보안팀에서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도연은 조금 전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볼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십 번 갈등하면서도 결국 발을 떼지 못한 채로 한정숙이 보안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계산대 앞에 서 있던 노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외부인 출입이. 한정숙이 말했습니다. CCTV 원본 영상을 보여주시오. 방금 계산대 3번 줄, 오전 10시부터의 영상. 도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본사 승인 없이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어르신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상. 한정숙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흔들렸습니다.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한정숙. 도연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사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특수부장. 대기업 비자금 수사, 권력형 비리 기소.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은 아니지만 법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오가는 이름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정숙은 보안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니터 여러 대가 마트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오세진이 계산대에 다가서는 장면부터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 윤미경이 달려오는 장면, 서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는 장면까지 한정숙은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끝나는 순간 한정숙의 시선이 오세진의 얼굴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번쩍이는 기억. 20년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 기록 속에서 스친 얼굴. 대기업 비자금 사건. 끝까지 기소하지 못하고 외압에 의해 덮어진 그 사건. 그 사건의 핵심 가문과 연결된 인물의 얼굴. 한정숙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빛 어디서 본 적이 있다. 도연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한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오. 어떤 이유로도 삭제하거나 덮어쓰지 말고. 도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계산대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던 그 청년이 이제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보안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검사 시절의 감각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칼이 녹을 털어내듯.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틀린 적이 거의 없는 직감. 그날 밤 한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 혼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흘러들었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은서를 재우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지우는 오늘도 늦게까지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은 서랍 안쪽 깊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써온 것입니다. 가죽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이 수첩에는 공식 기록에 올리지 못한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외압으로 덮인 사건들, 기소하지 못하고 돌려보낸 이름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반, 자책 반으로 남겨둔 메모들. 한정숙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20년 전 사건. 세 글자로 적힌 기업 이름 옆에 붉은 볼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외압, 기소 불가.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들. 한정숙의 눈이 그중 하나에서 멈추었습니다. 오태석, 오세진의 장인. 당시 굴지의 건설 재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로비에 자금을 뿌린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한정숙의 수사팀은 이 자금의 흐름을 거의 다 밝혀냈습니다. 기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검찰 내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수사를 축소하라는 지시.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정숙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정숙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정숙은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린 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목소리. 부장님, 정민우, 45살. 현재 탐사보도 전문 매체의 기자입니다. 그러나 15년 전에는 한정숙의 수사팀에서 막내 검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한정숙이 직접 가르쳤고 한정숙의 방식으로 단련된 사람입니다. 외압이 거세지던 그 시절 끝까지 한정숙의 곁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자료를 지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검찰을 떠난 뒤 기자의 길을 택한 것도 그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다고 언젠가 술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나는 괜찮다. 만나자. 할 말이 있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트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민우는 한정숙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냥 안부를 나누러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눈빛은 수사를 시작할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난 이제 부장이 아니야. 아닙니다. 저한테는 아직도 부장님이고 스승입니다. 한정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오세진의 행동, 서연이 무릎 꿇는 장면, 그리고 오세진의 얼굴에서 촉발된 기억. 오태석과의 연결고리. 민우는 듣는 동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세진. 오태석의 사위. 맞다. 확인해봐. 부장님, 혹시 며느리분이 그 마트에서 내부 비리 같은 걸 알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한정숙이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야? 오세진의 건설회사가 최근 그 마트 본사와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3달 전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해당 지점에서 납품 단가 조작 관련 내부 제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제가 다른 경로로 듣고 있던 건인데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한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부터 느꼈던 직감이 이제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세진이 그 마트에 나타난 것, 서연에게 무릎을 꿇린 것, 점장이 아무 제지도 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내부 비리를 목격한 증인일 가능성이 있어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그 행동은 갑질이 아니라 보복성 모욕입니다. 겁을 주려 한 거죠. 입을 막으려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이거 파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한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무게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 20년 전 남편이 죽고 수사가 덮이던 날 밤에도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렸고 몸이 버텨주지 않았고 무엇보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정숙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해라. 이 가문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민우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필요한 겁니다. 한정숙은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덮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덮인 것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올라옵니다. 찻집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한정숙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특별한 말을 꺼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주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단둘이 마주 앉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란 대부분 밥 먹었냐, 은서 학교는 어떠냐, 날씨가 춥다는 것들이었으니까요. 한정숙은 보리차를 2잔 따랐습니다. 한 잔을 서연 앞에 밀었습니다. 어제 많이 힘들었지. 서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처음도 아니어서요.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정숙은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다오. 그 마트에서 뭔가 이상한 걸 본 적 있지 않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한정숙은 대답 대신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을 수 있도록. 서연은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납품 창고 쪽에서 야간 재고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점장 윤미경과 외부 납품 업체 직원이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식 납품 절차라면 낮에 물류팀을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는 단가가 2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었고 업체 이름은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본사 내부 제보 창구에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2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달 전부터 오세진이 마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세진은 매번 서연의 계산대줄에 섰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바코드가 잘못됐다. 영수증이 구겨졌다. 인사가 불친절하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점장은 서연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연은 참았습니다. 계약직이었고 아이가 있었고 이 일을 잃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가 없었으니까요. 익명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저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창고에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짐작한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줄 것 같다는 거였어요. 계약직 계산원이 점장을 신고했다고 하면 누가 제 편을 들어주겠어요. 한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연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검사 시절 피해자의 말을 들을 때의 자세였습니다. 끊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끝까지. 서연이 말을 마치고 나서야 한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다. 서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두려워도 신고한 것 잘한 거다. 그게 옳은 일이었어.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마트 본사 인사팀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사유는 업무 태도, 불량 및 고객 응대 미흡. 한 달치 급여와 함께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부엌에서 보고 있던 한정숙은 문자 내용을 읽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점심 무렵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정숙이 보였습니다. 엄마.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한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내가 나선 것뿐이다. 나선 게 아니잖아. 또 싸운 거잖아. 엄마는 평생 그렇게 싸우고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봤잖아. 한정숙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우는 동안 혼자였던 아이의 상처. 아버지를 잃고도 어머니가 법정으로 달려가던 날들의 기억. 지훈아. 서연이 직장 잃었어. 우리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다고. 엄마는 그게 보여. 정인이 뭐니 하기 전에 우리 애가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나 생각해 봤어? 서연이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그만하긴. 맨날 참아온 게 나야, 서연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서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아이는 듣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을 마주보며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2달 동안 혼자 버텼다. 무릎 꿇으면서도 참았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은서 때문이야. 그게 보이지 않으면 지금 화낼 자격이 없다. 지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무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정숙이 막 불을 끄려던 순간 창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내려 아파트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한정숙은 커튼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런 차가 집 앞에 섰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밤새 한정숙은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닫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섰다 사라진 검은 차.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남편 박성원이 죽기 전날 밤에도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법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사람 하나를 그렇게 건드리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한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앞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검은 차는 없었습니다. 한정숙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 한정숙이 고개를 돌리자 잠옷바람의 은서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자? 할머니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 너는 왜 일어났어? 화장실 갔다가 불빛 보여서. 은서는 부엌 의자에 올라앉았습니다. 한정숙은 은서 앞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의 부엌은 낮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솔직한 공간 같았습니다. 은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맨날 참아야 해? 한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그러는 거 나는 이해 못하겠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맨날 고개 숙이고 왜 맨날 죄송하다고 해야 해? 그 아저씨가 나쁜 건데 왜 엄마가 무릎을 꿇어야 해? 은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품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른들이 오래도록 외면해온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참는 게 어른인 줄 알았다. 그게 어른이야? 아니다. 한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벽 하나가 스스로 허물어지는 소리 같은 것. 참는 게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한정숙은 평생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을 자신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들이밀어온 것은 아니었는지, 정의를 외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냥 참으라는 침묵을 강요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은서를 다시 방으로 들여보내고 한정숙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정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확인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세진의 건설회사, 사흘 전에 법인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트 본사와의 납품 계약 서류에서 단가 조작 흔적이 나왔습니다. 서연 씨가 찍어둔 사진 확인해 봤는데 그 서류가 맞습니다. 내부 제보가 올라간 직후 해당 파일이 본사 서버에서 삭제된 정황도 있습니다. 한정숙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찍어둔 사진 원본은 서연 씨 휴대전화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세진과 남편 사건의 연결은? 민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20년 전 외압건에서 검찰 내부에 정보를 흘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수사팀 외부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오태석 측에 넘긴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마트 본사 법무팀 고문으로 있습니다. 오세진과 같은 골프 모임 소속이고요. 한정숙은 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20년째 이어진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부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해.
어젯밤 부장님 댁 앞에 세워진 차 번호판 조회해봤습니다. 오세진 회사법인 차량입니다. 한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떴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멈추라는 신호. 20년 전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한정숙의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았습니다. 한정숙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점잖게 다듬어진 말투였지만 그 안에 서늘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상을 공개하시려는 것 같던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손녀분이 다니는 학교 알고 있습니다. 아이 앞길이 험해지는 건 어르신도 원하지 않으시겠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정숙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서가 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3시입니다. 오늘도 가방을 메고 골목 어귀에서 뛰어올 것입니다.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흔들림에 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도, 수사를 덮고 나서도, 혼자 남아 아들을 키우면서도 그 패배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도 소리내어 울지 않던 서연.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맨날 참아야 해? 한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하게 두려웠습니다. 은서가 걱정됐고 서연이 더 다칠까봐 무서웠고 20년 전처럼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한정숙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정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해라.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정숙은 한 번도 흘리지 않은 눈물 한 방울을 닦았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이번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그 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하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한정숙은 그 닷새 동안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검은 차가 다시 나타날 수 있었고 누군가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20년 전 수사 기록의 기억을 수첩에 정리했고 민우와는 전화 대신 문자로 짧게 소통했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사진 원본은 민우가 직접 방문해 별도의 저장 장치에 옮겨두었습니다. 최도현도 움직였습니다. 도현은 보안팀 내부 규정을 꼼꼼히 살핀 끝에 본사 승인 없이도 보관 기간 내 영상을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할 수 있는 절차를 찾아냈습니다. 직원 본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였습니다. 도현은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영상을 두 곳에 나눠 저장했습니다. 하나는 민우에게, 하나는 본인이 보관했습니다. 도현은 민우에게 영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직장을 잃더라도 이건 지켜야 합니다. 민우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기사에 쓸 문장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두는 문장으로. 닷새째 되던 날 저녁 한정숙은 가족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서연, 지훈, 그리고 은서까지. 은서는 한정숙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조용히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정숙은 서서 말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마트 안에서 있었던 일의 전말, 내부 비리와의 연결, 그리고 20년 전 덮인 수사와 오세진 가문의 관계를 공개할 것이다. 서연이 찍어둔 사진과 보안팀이 보관한 영상도 함께 공개한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쪽에서 은서 학교까지 언급했다며.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도망치면 아이는 안전하냐. 한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물러서면 멈추지 않는다. 20년 전에도 그랬다. 내가 물러섰을 때 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어머니. 모두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제가 신고했고, 제가 무릎을 꿇었고, 제 딸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더 이상 제가 참아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서겠습니다. 은서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쥐었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겠어.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 중형 건물의 회의실. 민우가 섭외한 공간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기자 15명 남짓이 들어찰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민우는 일부러 대형 공간을 잡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화려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역풍이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조용한 곳에서 터질 때 더 멀리 퍼진다는 것을 기자 생활 20년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한정숙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감색 재킷, 흰 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정숙이었습니다. 73살의 전직 특수부 검사였던 한 아이의 할머니.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정숙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플래시에 익숙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검사였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낮지만 선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그 이유입니다. 한정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마트 안에서 벌어진 일, 며느리가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갑질이 아닌 내부 비리 제보자를 향한 보복이었다는 사실. 오세진의 가문과 20년 전 덮인 수사의 연결고리. 남편이 죽던 날 밤의 기억까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에 몇몇 기자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받아 적던 펜이 잠시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발언이 끝나자 민우가 화면을 켰습니다. 마트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오세진이 계산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 점장이 달려오는 장면, 그리고 서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는 장면. 소리가 있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한정숙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협박 전화. 민우가 한정숙의 동의를 얻어 녹음해 둔 것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을 공개하시려는 것 같던데. 손녀분이 다니는 학교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리고 한 기자가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민우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와 한정숙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세진이 지금 기자회견장 밖에 와 있습니다. 변호인단을 데리고. 한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오세진 씨 측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숙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저도 법을 압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법은 늙지 않습니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그날 오후 영상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매체가 가장 먼저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전직 특수부 검사, 며느리 무릎 꿇린 갑질 고객의 정체를 밝히다. 기사가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었습니다. 영상 클립이 사회관계망을 통해 번졌습니다. 마트 보안 카메라 영상 속 서연이 무릎을 꿇는 장면, 그리고 협박 전화 녹음, 기자회견장에서 한정숙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는 장면. 법은 늙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짧은 영상으로 잘려 수백만 번 재생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세진의 가문을 향한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마트 본사 고객센터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본사는 처음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빠르게 달아올랐고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본사는 서연의 해고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점장 윤미경에 대한 내부 감사도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세진은 기자회견장 밖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반박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을 예고했고 영상이 편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도연이 원본과 동일하게 두 곳에 나눠 보관해둔 파일이 공개되면서 그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원본과 공개 영상이 한 프레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오세진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혐의였습니다. 출석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양복깃을 세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 마트 계산대 앞에서 턱을 치켜들고 서 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오세진의 회사와 마트 본사 사이에 납품 계약 관련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0년 전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외압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재수사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정숙은 그 뉴스를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으로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납처럼 박혀있던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무너지듯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오래 얼어있던 것이 봄 햇살에 조금씩 녹아내리듯.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마트로 복직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본사는 내부 제보 기여를 인정해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고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서연은 유니폼을 입으면서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명찰을 달았습니다. 김서연. 똑같은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한정숙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싸도 됩니다. 오늘은 내가 싸고 싶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정숙의 옆에 서서 잠시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30년 동안 수사 기록을 넘기고 법정에서 펜을 쥐고 혼자 아들을 키워온 손. 서연은 그 손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도 변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부터 지훈은 방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거실에 앉아 있는 것부터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우는 한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한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네에 컴퓨터 수리점 하나 내려고. 잘하는 거 하나는 있으니까. 한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고도 그것 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그 끄덕임 하나로 충분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한정숙은 은서와 함께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날이 제법 풀려 있었습니다. 가로수의 연두색 잎이 조금씩 돋아나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은서는 한정숙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가 한 말, 급식에 나온 반찬 이야기. 10살짜리 아이의 세계는 작지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은서가 문득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또 검사할 거야? 한정숙은 잠시 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억지가 없는 웃음. 가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웃음. 아니, 그럼 뭐 할 거야? 이제는 가족을 지키는 할머니면 된다.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좋겠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의 발걸음이 가볍게 튀었습니다. 한정숙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한정숙이 젊었던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가락이었습니다. 그 시절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두려웠던 나날들. 그 시절의 노래가 지금 이 골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음악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고개 숙이지 않게 해주는 것, 무릎 꿇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것, 그게 정의였다. 법정에서 권력을 무릎 꿇히던 그 시절에도 지금 이 골목을 손녀와 걷는 이 순간에도 정의는 결국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그날 한정숙은 다시 검사가 되었습니다. 법복을 입지 않았고 법정에 서지 않았고 기소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 곁에 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질문에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과 가족을 지키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길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너무 멀리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은서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정숙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